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 강인아라고 해요. 나이도 어린 제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또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도 나름대로 기구하게 살았고 그 와중에 아주 기막힌 일도 당했지 뭐예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답니다. 그 인간 이야기를 좀 해볼 작정이니 여러분도 함께 욕해주세요. 아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짜고짜 그 인간 이야기부터 시작할 순 없으니 우선 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마음 같아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간 얘기만 하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랄하게 그 인간 욕을 해주실 수 있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 출신으로 부모님 모두 그 지역 토박이셨고 부부 교사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외가 쪽은 그야말로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었거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다 선생님이셨고 이모와 외삼촌도 역시 선생님이셨죠. 그러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보고 듣는 것들이 다 학교에 대한 것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일상처럼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오늘 학교에서 3.1운동 얘기를 하는데 애들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 난 어릴 때 학교에서 3.1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좀 안타까웠어. 맞아, 나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게 또 우리 같은 선생들이 고민해야 할 일 아니겠어? 맞는 말이지. 나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겠다. 당신도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저희 집 식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외갓집에 가도 어김없이 어른들끼리는 학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외숙모는 선생님이 아니셨지만 이모부는 선생님이셨으니 외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교사만 총 7명인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되기도 하셨고 또 은퇴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늘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니 외갓집에선 밥상 위에 오른 찌개보다 뜨거운 게 학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요즘 교권이란 게 어디 있냐? 옛날이랑 비교하면 참 씁쓸할 때가 많아. 옛날 환경이 다 좋았다고 할 순 없지만 요즘은 학생이 선생한테 반말을 해도 뭐라고 하면 바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애들이나 학부모가 무서운 게 없고 도리어 그걸 선생님들이 겁을 내고 있으니 원. 왜 아니야. 아휴, 엄마들이 카톡으로 항의를 해대는 통에 정말 힘들어. 아예 학부모들한테 공지로 카톡 상담은 안 받는다고 전화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직접 면담을 잡고 오셔라 뭐 그러는 선생님들도 있더라. 카톡 스트레스 말도 못하지. 늘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었죠. 땅에 떨어진 교권이나 사라져버린 사제간의 낭만 같은 것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의 부드러운 화법과 저희 아빠의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으로 분위기가 진화되곤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야.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가 한둘이 아니잖아.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매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람을 찾으려고 해야죠. 사명감을 갖고 말입니다. 이렇듯 보고 듣는 것들이 온통 학교에 대한 얘기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나도 크면 선생님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되겠구나 였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갓집 식구들 누구 하나 제게 너도 교사가 되어야지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당연한 운명이라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딱히 제가 다른 것에 크게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부모님은 물론 외갓집 식구들 모두 때로 불평불만 아쉬운 점을 얘기하시긴 하셨어도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교사 생활을 하셨기에 저 또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아빠는 제가 아빠의 뒤를 이어 사범대에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였으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때 그 충격과 슬픔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엄마랑 저는 둘이서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는 제일 좋다는 국립대 사범대에 들어갈 정도의 성적도 내내 유지했고 특별히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이 말이죠. 제 모교가 된 그 대학은 엄마 아빠의 모교이기도 했답니다. 우리 딸이 엄마 아빠랑 동문이 된다니 엄마 기분이 참 묘해. 벅차기도 하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 생각도 더 많이 나고. 그치? 나도 그래 엄마. 아빠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 그럼 당연하지. 나중에 아빠한테 큰 소리 탕탕 칠 거야. 우리 딸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 하면서. 아빠 생각이 나서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어요. 부모님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처럼 교사가 될 거라는 자부심이 꽤나 컸던 것 같은데 저보다도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셔서 더 뿌듯했지 뭐예요. 그런데 엄마마저 제가 교사가 되는 걸 보시기는커녕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랐고 또 두 분이 제게 남겨주고 가신 가르침과 추억이 컸기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건해졌던 것 같아요. 대학 4년을 마치고 임용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제 전공 과목은 그의 TO가 아예 없더라고요. 제 과목이 중요 과목이 아니기에 TO가 적을 거라는 걸 각오는 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떨리는 마음으로 공지를 기다렸는데 0명이라뇨. 열심히 준비한 만큼 TO가 적어도 제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다른 지역을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예 뽑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TO가 제일 많이 났던 경기도에 지원했어요. TO가 많은 만큼 지원자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은 대단히 치열했지만 당당히 합격했고 분당에 있는 중학교에 발령받게 됐답니다. 물론 살인적인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지만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어요. 엄마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보낸 곳이고 친척들이며 친구들도 모두 거기 있었으니 아쉬울 수밖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설렘도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할 학교 가까운 곳에 지낼 집을 구하고 나니 그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았죠. 그런 마음으로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까지 만나게 됐으니 설렘은 몇 배로 커졌지 뭡니까? 그 사람도 저처럼 전입신고를 하러 온 거였는데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모습부터 눈에 띄었어요. 구청 업무 마감 시간이 코앞이라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거였거든요. 숨차. 다행히 아직 문을 안 닫으셨네요. 엄청 뛰어왔거든요. 전입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사실 이미 업무 마감 시간이라 바로 앞에 오신 분까지만 업무를 처리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 되는데. 오늘까지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문다고 해서 급하게 온 거거든요. 하필 요즘 너무 바빠서 겨우 시간 내서 온 건데 어떻게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래서요. 저 괜찮으시면 제 차례를 양보해드리면 이분 업무 봐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사정을 보아하니 제가 양보를 안 해주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뭐. 저는 아직 신고 기간에 여유도 있었고 또 출근을 하기도 전이라 시간도 많았고 집도 가까웠으니 언제든 다시 오면 되는 건데 급한 사람이라니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차라도 한 잔 꼭 사고 싶다길래 동네에서 차 한 잔을 마시게 됐던 겁니다. 그 사람도 지방 출신으로 분당에 있는 IT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벌써 이 동네에서만 3번째로 집을 옮기는 건데 그때마다 이놈의 전입신고 거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겨우 하게 되네요. 많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3번째 이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꽤 오래 사셨네요. 이 동네 좋아요? 지금 이 회사로 옮기고도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니 오래되긴 했네요. 네, 동네는 지내기 편해요. 사실 동네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편이라. 와, 맛집이나 그런 것도 많이 아시겠네요. 좋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얼핏 봐서는 아니 가까이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니 사고방식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도 크게 위화감이 없었고 대화가 재미있었죠. 같은 타지 출신으로 저보다 훨씬 오래 분당에 정착한 동네 주민이니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알려줬고 덕분에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로 가끔 연락하며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식으로 사귀어보자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해왔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대로 된 고백을 받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니 더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8살이나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보겠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었나 봐. 이런 복이 다 오고 말이야. 에이, 8살 차이가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우리 같이 다니면 아무도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 안 할걸? 자기 엄청 동안이잖아. 관리도 잘했고. 아무리 그래도 8살 어린 여친님인데 공주님처럼 모셔야지. 우리 공주님 오늘은 뭐가 먹고 싶으실까? 땡기는 거 없어? 어린 여자친구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긴 하지만 유난히 제가 어리다는 것을 뿌듯해하던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저로서도 싫지 않았어요. 뭐 기분 좋았죠. 저희 부모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던 터라 저는 기본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상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나게 돼서 더 좋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여자친구라고 추켜 세우고 또 늘 공주님이라 부르며 아껴줬으니 연애하는 내내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연애를 2년 정도 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년 연애를 했다고 해도 제가 워낙 어리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남자친구 부모님들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결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았죠. 자기가 아직 학생인 것도 아니고 둘 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니 결혼해도 되지 뭐. 안 그래? 문제될 거 없잖아. 문제될 거야. 근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어리니까 외가에서 친척들이 걱정을 좀 하실 것 같긴 해. 내가 걱정 안 하시게 잘 안심시켜드릴 자신이 있어. 언제든 날짜만 잡아줘. 가서 찾아뵙고 결혼 승낙 받을 테니까 말이야.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무척이나 멋져 보였고 또 든든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 누구도 결혼한 친구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아무도 결혼에 대해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으니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이 저 혼자였으니 결혼해서 제 가족을 만든다는 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외가 친척들이 계셨지만 부모님 없이 혼자 덩그러니 있자면 외가 가족들 안에서 더 외롭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신혼집이었어요. 예랑이도 저도 결혼식 자체에 대한 환상 같은 건 별로 없었지만 집에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런 가치관도 딱 맞는다 싶어서 좋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결혼 준비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애들뿐이었지만 학교 동료 선생님들 중에는 기혼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리저리 주워드는 얘기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단이나 예물 문제로 양가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당사자들도 덩달아 싸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았고 스드메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그리고 신혼집이나 가전 등 굵직한 목돈 들어가는 부분에서 두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엄청 싸운다고 하던데 예랑이와 저는 그런 일로 싸울 일은 전혀 없었어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예비 시부모님들도 지방에 계시니 한번 뵙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또 무척이나 순하고 편한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 양가 싸움으로 번질 일이라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었고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문제도 둘 사이에 이견 없이 모든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까지만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 돈이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상황이더라고요. 분당 집값이 어찌나 엄청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예랑이에게 그랬어요.
우리 예산에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신혼집을 구하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시작해도 아무 상관없거든.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내가 이사를 여러 번 해봐서 잘 알지만 그것만큼 성가시고 힘든 일도 없어. 신혼집을 제대로 된 걸 구해놓고 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원룸이라니 말도 안 되지. 그럼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것부터 좀 찾아보자. 리모델링만 잘하면 완전 새집 되는 건데 공사 잘해놓은 집들 있을 거야. 에이, 이왕 제대로 구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빌라는 좀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완전 신축이면 좋겠지만 구축은 좀 그렇지. 5년 이내 입주한 곳으로 알아보자. 이렇게 신혼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의견 일치가 잘 됐는데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투자 가치나 경제적 가치보단 내가 살 집으로서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랑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혼집으로 다들 얼마나 결혼 잘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판이니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거나 꼴리기 싫다는 거였답니다. 보통 여자들이 잘 그런다던데 저희는 그게 바뀐 거지 뭐예요? 결국 제가 졌어요. 예랑이 말에도 일리가 있긴 했으니 제가 양보하기로 했죠. 그러니 기어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교사라는 직업이 좋긴 좋더군요.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까지 철밥통이긴 하니까 뭐랄까 대출을 받기에 유리한 직업군인 거예요. 뭐 이것저것 우대받는 게 많은 거죠. 역시 교사가 대단하네. 애들이 교사 와이프 노래를 부를 땐 왜 그러나 했는데 나도 이젠 알겠어. 나이도 어린데다가 직업도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됐으니 난 이게 무슨 복이야. 에이, 그것도 다 옛날 말이지. 이제 여교사 아내나 며느리로 인기 많던 시절은 한참 지나갔을걸? 무슨 소리야. 내가 자랑질을 좀 하긴 했지만 내 친구들도 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래. 나 장가 잘 가는 거지. 다 자기 덕분이야. 다소 의견 대립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면 원만하게 의견 조율을 한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양보를 한 만큼 예랑이가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걸 많이 표현해 줬으니 결혼 앞두고 아주 좋은 경험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더 생길 수 있으니 예행 연습해본 셈이다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니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했고 예랑이는 저희 외갓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예비 시댁으로 가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아 결혼 날짜까지도 확정을 했답니다. 거기까지 해놓고 고르고 고른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예랑이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내일 신혼집 계약하러 못 가? 그러다 그 집 다른 사람이 낚아채면 어떡해. 자기 그 집 무척 마음에 들어 했잖아. 그러게. 그렇긴 한데 회사 일 때문인 걸 어쩌겠어. 당장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 써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 그렇구나.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일이 먼저지. 바쁜 게 좋은 거라는 것만 생각하자. 그 집이 우리 집이 될 운명이면 좀 더 기다려주겠지. 바쁘다고 대충 아무거나 먹으면서 끼니 때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회사 일이 바빠서 다른 볼일 보러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 것 같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결혼 앞두고 얘랑이 들드 볶으며 징징거리는 여자는 절대 되지 않아야지 했었기 때문에 서운한 내색 안 하고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집 계약일을 차일피일 미루던 것으로 시작해서 밤에 잠깐씩이라도 짬을 내어 보러 오던 것마저 줄어들고 그렇게 얼굴 보는 횟수가 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깨톡 답장 오는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메시지도 짧은 단답형이 많아지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이 바쁜가?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한가 싶기도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 슬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들고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쉽지 않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깨톡을 아무리 보내놔도 소용이 없길래 작정하고 통화라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여러 번 건 끝에 겨우 통화 연결이 됐어요. 진짜 목소리 한번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드네. 그렇게 바빠?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지금 전화도 받기 좋은 상황은 아닌데 자기가 하도 자꾸 전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야. 무슨 일이야? 그게 드레스 보러 가는 날짜 미뤘었잖아. 그 날짜 다시 잡아야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말 어때? 어쩌지? 주말에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는 팀이랑 연합회의를 하기로 했어. 워낙 큰 프로젝트인데다 날짜 여유도 없어서 주말이고 뭐고 다 반납해야 할 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나 혼자라도 다녀오겠냐라고 묻는다거나 언제쯤이면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거나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그저 시간이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느낌이 쌓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지 않나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진짜 많이 참고 기다린 거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살도 아니고 한계에 다다른 거죠. 슬슬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랑 예랑이가 사는 곳이 먼 곳도 아니고 같은 분당에 살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예랑이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사는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러서 보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한 번을 안 하는 거예요. 두고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참다 제가 회사 근처로 갈 테니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마저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뭐 말로는 팀원들끼리 같이 먹어야 한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상황에서 그 정도 짬도 낼 수 없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에 얼굴 보고 얘기라도 좀 해볼 생각으로 점심시간에 예랑이 회사로 무작정 찾아갔지 뭐예요.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갔어야 하지 않냐고요? 최소한 알려주기라도 해야 예의라고요? 네, 저도 그 생각은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어차피 똑같은 대답이나 들을 것 같아서 그냥 간 거예요. 얘랑이 입맛이 까다로운 건 아닌데 약간 초딩 입맛이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밥을 그렇게 맛없어 했어요. 선임 때문에 한동안 구내식당에 계속 가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다 그 선임이 다른 곳으로 부서 이동을 하면서 구내식당 안 가도 된다 하면서 정말 좋아했었죠. 그러니 예랑이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사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예랑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제 예상은 적중했고 예랑이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예랑이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가운 얼굴로 다가서려는데 웬걸? 예랑이가 어떤 여자랑 아주 다정하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직원들 여럿이 우르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웬 여자랑 단 둘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같은 회사 동료인 것 같긴 하던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점심시간에 밥 같이 먹을 정도로 친할 수는 있는 거다 싶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 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느낌이 정말 안 좋았다고요. 그렇게 예랑이가 웬 여직원과 다정하게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예랑이에게 그 일을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바로 그날 밤 예랑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랑이가 먼저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실로 오랜만이었는데 다짜고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앞에 왔었니? 강대리가 너 본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 자기가 나한테 전화한 게 얼마만인지나 알아? 근데 첫 마디로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야?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냐고. 예랑이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데 정말 도저히 좋은 목소리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랑이랑 한창 연애를 할 때 예랑이가 하도 직장 동료들에게 저를 인사시키고 싶다고 해서 술자리에 한번 불려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8살이나 어린 교사 여자친구라며 대단하게 자랑하며 저를 소개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누군가가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말해봐, 그게 그렇게 중요해? 겨우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누가 나를 봤다면 무슨 일로 왔었냐고 물어보기라도 하던가. 다짜고짜 회사 앞에 왔었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봐야 돼? 그게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
너랑 싸우자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힘 빼기 싫으니까 결론만 심플하게 말할게. 아무래도 너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파혼하자, 우리.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뭐가 어쩌고 어째? 심플하게? 지금 장난해? 무슨 내일 약속 갑자기 취소하자는 것도 아니고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결혼 없자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사귀다 헤어지는 것도 카톡이나 전화로 통보하듯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카톡 이별이라느니 하는 말까지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무려 파혼하자는 얘기를 전화 한 통으로 틱 던지듯 말하다니요. 그러면서 심플하게? 진짜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부터 잡고 머리카락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정신 가다듬고 이유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심호흡 크게 하고 감정 꾹꾹 누르며 물어봤어요. 그래, 알겠어. 일단 알겠는데 대체 이유가 뭐야? 갑자기 파혼 소리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너 이럴 것이 뻔해서 전화로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 뭐 이유라도 알아야 네가 납득을 하겠지. 그러니까 잘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네 조건이 내게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 언제는 8살이나 어린 여친 만난 걸 보면 복을 많이 지어놨나 보다 하더니 그러기만 했나? 여교사가 직업 중 최고라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부족해?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고 나니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달려들 듯이 흥분해서 예랑이를 다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한숨을 몇 번이나 쉬더니 네가 이럴 게 뻔해서 전화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다 하면서 서로 짐 빼기 싫으니까 되도록 솔직하게 말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만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아니더래요. 일단 자기도 없는 집안 출신인데 저 역시 부모도 안 계시고 집안 배경 뭐 그런 거 전혀 없지 않냐고. 이름도 잘 모르는 지방 소도시 시골 출신에 그 동네에서 식구 수대로 선생질하는 걸 무슨 대단한 자랑이랍시고 생각하는 그런 집안 아니냐 하며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가 식구들에게 마저 막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나랑 결혼을 못 하겠다고? 그렇잖아. 너 뭐 직업 하나 탄탄한 게 전부 아니야? 우리 현실을 좀 봐. 신혼집부터 대출받아 시작해서 어쩔 거냐고. 평생 대출 갚으며 그렇게 평생 돈 걱정하고 호덕이면서 살고 싶니?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다들 그러고 살아. 우리 정도면 꽤 괜찮은 시작이지 뭘 그래. 자기도 그렇게 말했었잖아. 생각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뭐. 예랑이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믿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랑이는 이미 결심이 단단히 선 것 같더군요. 하긴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랑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었던 거죠. 그제야 정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인지 저도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 또한 미련 없이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화로 파혼 통보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돌이킬 마음도 없다 생각했고 전화기 붙들고 더 무슨 얘기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한동안 정신이 멍했던 것 같아요. 파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실감이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을 자각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나니 더 담담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전화로 파혼 통보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공교롭게도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의 회사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꺼려지기도 했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파혼한 예랑이 회사로 찾아갔던 겁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던 탓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파혼한 예랑이와 회사 로비에서 딱 마주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보고 느낌이 쌓였다던 그 여자. 역시 그날도 그 여자와 단 둘이 아주 한바구음을 지으며 나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전날 예랑이에게 파혼 통보를 받고 저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뭔가 떠올려지는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만들 정도로 파혼한 예랑이와 수상한 분위기를 보였던 그 여자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파혼한 예랑이가 자주 얘기를 꺼냈던 사람이긴 했어요. 자기 부서의 새로운 팀장이라고 했는데 스카우트 되어서 온 사람으로 처음엔 예랑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심지어 여자를 상사로 모시게 됐다면서 무척 툴툴거렸었어요. 그러더니 부쩍 그 여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고 큰 기업에서 잘 나가던 중 스카우트 되어 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금수저 물고 나와 아무 노력도 능력도 없이 거저먹은 인생이라고 욕하던 게 무식하게 언젠가부터 자기랑 공통점도 많고 말이 잘 통한다나요? 나이 어린 여자 상사라고 걱정하고 질색하더니 다행이다 어쩐다 하면서 말이에요. 파혼한 예랑이가 그렇게 말할 때만 해도 저 역시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생각했지 뭐예요. 점심시간에 예랑이와 같이 나오던 여자가 바로 그 여자 상사였던 것 같고 부쩍 회사 일에 매달렸던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었다는 걸 전 왜 눈치도 못 챘던 걸까요? 원래 파혼한 예랑이가 회사에 그리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워라밸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었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 좋고 능력 있는 여자를 가까이서 보니 저 같은 건 이제 하찮게 여겨졌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주 냉정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물론 저는 파혼한 예랑이와 그 여자가 어느 정도 관계인지도 전혀 모르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저 같은 애랑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여자라는 건 알겠더군요. 그래, 그런 인간인 걸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차버렸을 거다 이놈아.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당당하게 남편 회사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부딪히게 됐고 파혼한 예랑이는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콧바람까지 씩씩거리며 제게 그러더군요. 아,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미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뭐 하자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놈의 회사에 가기 싫었던 건데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인간은 제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지 혼자 흥분해서 난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끝난 사이라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안 되냐? 구질구질하게 이러는 거 정말 하지 말자. 찾아오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만 하러 온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옆에 있는 여자 들으라는 듯이 더 센 척을 하면서 제 말 같은 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게 너무 보였어요.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도 너무나 자기적이었거든요. 제발 좀 적당히 하자. 어? 사람 꼭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야겠냐, 이년아? 기가 막혀서 말끝마다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던 인간이 같은 입으로 이제 제게 그런 막말까지 하더군요. 2년 전년 소리까지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벼르다가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너 대체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저도 똑같이 막말로 맞받아 쳐주면서 제대로 달려들어 볼 작정을 한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나야, 언제 도착했어? 오래 기다렸니? 너무나도 다정하게 저를 이나야라고 부르며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가 파혼한 예랑이와 마주치는 게 너무나 싫었지만 그 회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을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분은 다름 아닌 파혼한 예랑이가 다니는 그 회사 회장님이세요. 제가 그런 회사 회장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지금껏 한 번도 회장님과 저의 인연에 대해서 혹은 어떤 접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회사 회장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회장님은 사실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오랜 친구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사이랍니다. 회장님은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란 분이셨어요. 그런 이유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곤 하셨는데
그런 그분에게 다정하게 다가간 친구가 바로 저희 엄마셨죠. 엄마 역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사이셨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편견 없이 친구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엄마의 노력으로 친구가 된 두 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분은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수재셨고 그걸 알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그분을 후원까지 하신 거죠. 너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대학 같은 건 꿈도 못 꿨을 거야. 고등학생이 됐을 때 학원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까지 해주셨으니 내게 그런 은인이 다시는 없는 거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도 그러시잖아. 장학금이라 생각하고 해주셨던 거라고. 어쨌거나 그건 뭐 쉬운 일이니? 너희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난 서울대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내게는 평생 은인이야. 너도 너희 부모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서 그 돈부터 갚겠다고 꼬박꼬박 돈 보냈던 게 너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 하셨고.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두 분은 이런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누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회장님이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해 거기서도 승승장구를 하셨다는 회장님. 그러다 임원까지 놓여있던 탄탄대로를 뒤로하고 돌연 사표를 쓰고 대기업을 나가 자기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이만큼이나 키워오신 거죠. 여자 혼자 몸으로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IT 업계에서 살아남은 분이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고아라고 하셨으니 고향에 와도 딱히 갈 곳이 없으셨으니 늘 우리 집에 놀러와 지내셨으니 저도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한 번씩 회장님을 뵙곤 했어요. 늘 바쁘신 분이라 자주 뵙진 못했지만요. 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 장례식 내내 엄마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고 이제 자기를 엄마라 생각하고 의지하라고도 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지원해 분당에 발령을 받았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도 그 회장님이셨고요. 처음 예랑이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았을 때 무척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섣불리 회장님과의 친분을 알리기는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그 뒤로는 더 어렵더라고요.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예비시댁에 인사까지 다녀온 후에 회장님께는 예랑이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리긴 했었죠. 회장님은 상견례에 자기가 대신 나가겠다고 하셨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 조만간 회장님께 예랑이를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참인데 그 무렵부터 예랑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갑자기 점심을 함께 하자며 회사로 오라고 하시기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파혼한 얘기도 말씀을 드릴 작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파혼한 예랑이는 저와 회장님의 친분에 대해 알 리가 없었고 회장님이 저를 그리 친근하게 부르며 다가오셨으니 그야말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 꼴은 또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회장님은 이미 멀리서부터 파혼한 예랑이가 제게 퍼붓는 가짜는 소리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결혼한다는 예비신랑이 누군지 궁금해서 소개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구나. 그런데 파혼? 아무리 파혼을 했어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여자친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그것도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 그건 제가 설명? 이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어디 정식으로 회부된 자리에서 들어보지. 회장님은 자신이 여자이기도 하고 남초 사회인 IT 기업 특성상 여러모로 여자에게 불리한 생태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사칙으로 정해놓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평등한 인식을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실제 회사 분위기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 확실히 선진화가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파혼한 예랑이의 행동은 회장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엄연히 사칙에 위배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회장님은 저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사적 감정의 보복이 아니라 사칙에 의거해 파혼한 예랑이를 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몇 차례의 사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됐고 저 역시 그 자리에 관계인으로 참석했었어요. 예랑이와 함께 있던 그 여자, 예랑이 상사라는 그 팀장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신랄하게 파혼한 예랑이를 비판하던걸요? 평소에도 여자에 대한 워딩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아주 어린 약혼녀가 있다고 하던데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파혼한 약혼녀에게 막말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 얘기에 다 동조해 주셨던 게 팀장님이십니다.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오해하기 딱 좋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하죠? 이 자리에 선 김에 소명하겠습니다. 한간에 제가 해당 직원과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 같던데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신랄한 비판은 물론이고 가볍게 손절까지 해버리던데 아주 꼴 좋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도 바보가 아닌데 상황 돌아가는 걸 빤히 보면서 예랑이 편을 들어줬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 여자와 파혼한 예랑이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사실 알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파혼한 예랑이 저 혼자서 김칫국을 아주 사발로 들이켜고 있었던 건지 누가 알겠냐고요.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걸 파혼한 예랑이도 감지했을 테고 그러니 제게 사과하며 매달리려고 하더군요. 정말 웃기는 거 아닌가요? 비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결혼 준비 앞두고 회사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그딴 변명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새빨간 거짓말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대형 프로젝트? 그딴 건 처음부터 없었잖아. 어디서 아직도 그런 개수작을 부리려고 해? 그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책임감 때문인지 회사에 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야. 정말이야. 정말 어이없다. 끝까지 거짓말이네. 그랬거나 말거나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으니 그딴 소리 더 할 것도 없어. 네가 그런다고 내 맘이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니? 우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배 떠난 지 오래라고. 전 이미 그 파혼 통보 전화를 받던 그날 모든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딴 인간에게 무슨 미련이라도 남았을 리가 있나요? 전혀 없답니다. 그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할 뻔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결혼 전에 본색 드러내줘서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요. 역시 제가 아직은 사람 보는 눈이 한참 부족한 거죠. 큰 경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결국 파혼한 예랑이는 정직 후 해고 수순을 밟게 됐어요. 뭐 이직 노래를 불렀으니 이참에 이직하면 되겠다 싶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파혼한 예랑이가 스카우트 될 정도의 능력자도 아니었고 그동안 이직을 위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별 소득이 없었으니 그 회사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당한 거잖아요. 그 바닥도 좁아서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다 났을 테고 또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직이 쉽겠냐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웃긴 일이 있었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단골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혼한 예랑이를 마주쳤지 뭐예요. 단골 식당도 겹치는 곳이 많고 한 동네에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파혼한 예랑이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배달 기사로 음식을 픽업하러 왔더라고요. 집 계약해놓은 게 있으니 회사 잘렸어도 이 동네에 계속 살고는 있었을 테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인간도 저를 알아보고는 모자를 더 푹 눌러쓰던데 그런다고 내가 모르겠냐? 특별히 뭐라고 말을 섞진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비웃어줬죠. 그래, 그렇게 뭐라도 해서 살아가야지.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잘못 살았던 날들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날렸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큰 교훈을 얻은 만큼 앞으로 더 잘 살 거예요. 회장님은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너희들이 더 똑똑하게 알아서 잘하는 것들도 많지만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할 때도 많단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아요. 저도 이번에 느낀 게 많아요. 앞으로는 남자친구 생기면 나한테도 꼭 소개해줘. 엄마라고 편하게 생각하라니까, 응? 그렇긴 한데 워낙 바쁘시잖아요. 괜히 제가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랑 내가 보통 인연이니?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하다.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제일 큰 폐를 끼치는 거라는 걸 알아야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장님과도 더욱 가까워졌다는 게 제게는 큰 소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놈 덕분이지 뭐예요? 이 정도면 제가 정말 찾아다니면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겨우 25년 정도 살아온 저의 인생 이야기랍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깟일 아무것도 아니다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쓰다 보니 저 스스로도 그깟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풀어낼 수 있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학교에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며 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거예요. 엄마 같은 회장님과도 자주 만나서 좋은 영향 많이 받고 싶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제 생각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각자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눈물 젖은 베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로 억울함을 쌓아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역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감춰왔던 감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생은 견디는 게 아니라 꿰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가슴 깊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찢기고 망가진 마음도 놓쳐버린 시간도 정성껏 꿰매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 말은 인생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내 편 없는 세상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가 닿을 거예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맞벌이셨던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요. 쌍둥이 여동생 하나와 남동생 하나를 둔 장녀이기도 해요. 물론 쌍둥이라고 하면 언니와 동생을 나누는 게 우스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름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항상 네 동생들을 잘 챙겨야 해. 엄마랑 아빠는 너 믿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아직 어린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엄마랑 아빠가 의지한다는 거라고 생각해줘. 알겠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랑 아빠가 저희 먹여 살린다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죠. 아직 애들이 제 말을 잘 듣진 않지만 최대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신경 쓸게요. 저는 항상 맞이라는 이유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여동생을 비롯해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도 집안일을 도와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했죠. 어디 가면 쌍둥이끼리 어떻게 그리 다르게 사냐고 할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쌍둥이 여동생은 그저 감정에 충실해서 살았거든요. 일요일마다 미용실에 찾아가서 머리를 새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는 지방이라도 무조건 다녀오더라고요. 게다가 학교 끝나면 곧장 노래방으로 빠졌습니다. 반면에 저는 친구들이 다 영화 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때 빨래하기 위해 귀가했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 저녁 밥상에 올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보다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다 끝내려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문제집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는 책을 펼쳐야 직성이 풀렸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우리 집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기만 하면 불안하지 않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렇게 매일 노는데도 한 번을 질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게 신기해. 나는 언니가 더 신기해. 나야 노는 거니까 질릴 일이 없지. 언니는 공부부터 집안일까지 허덕이고 사는데 그걸 견뎌내는 게 말이 돼?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존경스러워. 저는 이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 마냥 철없이 사는 쌍둥이 여동생이 밉지 않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반쪽으로 여기면서 각별했어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이였거든요. 한 번은 중학생 때였는데 반 친구가 제 머리끈을 빌려갔다가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릴까 했는데 대뜸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겨우 머리끈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냐는 거였죠. 순간 숨이 턱 막히면서 서럽더군요. 만약 제가 넉넉한 집안의 딸이었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가진 게 몇 없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슈퍼맨이라도 등장한 것처럼 쌍둥이 여동생이 복도 끝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니 다른 친구들이 부른 것 같았어요. 야, 누가 우리 언니 괴롭혀? 너 죽고 싶어? 가진 게 얼마나 없으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이거 절도인 거 알아? 한번 제대로 혼나볼래?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이 머리끈 내가 준 거라서 언니 거 맞다고. 아니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래? 내가 그냥 농담한 걸지도 모르잖아.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게. 아무도 재미없다고 안 하는데 무슨 농담. 너 앞으로 입 조심해라. 우리 언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들은 가만 안 둬. 그날 이후로는 학교에서 감히 저를 건드리는 애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쌍둥이 여동생의 존재는 정말 든든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쌍둥이 여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래도 저랑 남동생은 학업에 충실했지만 쌍둥이 여동생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타박하셔도 쌍둥이 여동생은 정말 구김살 없이 해맑은 성격이었어요. 둘째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첫째랑 얼굴이 똑 닮은 거 보면 분명 우리 딸은 맞는데 공부머리도 영 없는 것 같고 아예 노력할 생각도 없어. 뭐 하나 꾸준한 게 없으니 걱정스럽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제발 마음가짐이라도 첫째를 본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언니가 대단하다는 증거죠. 꼭 제가 아니라도 주변에 둘러보세요. 언니 같은 딸이 있나. 엄마랑 아빠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언니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쌍둥이 여동생의 낙천적인 성격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상도 얼마 안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화재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세 남매는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가게 됐고요. 그런데 쌍둥이 여동생은 갑작스럽게 철이 든 것처럼 굴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자퇴하는 게 좋겠어. 내가 대학을 갈 것도 아닌데 학교에 붙어있는 시간이 아깝단 말이야. 뭐? 그래도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건 아쉽지 않아? 너 원래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좋아했잖아. 그때는 아직 뭘 몰랐을 때고 이제는 나도 돈을 벌어야겠어. 공장에 들어가면 기숙사도 제공된다던데? 언니는 막내 데리고 기다려. 그렇게 쌍둥이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고 먹을 것을 아껴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너 왜 우리한테 돈을 보낸 거야? 이 정도면 네가 쓸 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아직 고아원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고생은 네가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 보내? 언니가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학업 같은 건 접은 지 오래잖아.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꿈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저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가방끈이 길어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고아원은 고등학생이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애들 우는 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졸려도 참고 피곤해도 참고 하루 4시간 자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문제집을 달고 살았죠. 정해진 분량을 못 채우면 쌍둥이 여동생한테 자책감이 들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남들은 학원에 다닐 때 저는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으니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노력은 달달한 열매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결국 제가 고대하던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날 쌍둥이 여동생도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전부 다 고맙고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대학에 붙을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달려갈 테니까 기다려줘.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어야 하잖아. 네가 날 위해서 고생했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저는 미래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여동생은 평소와 다르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자꾸 망설이면서 어수선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같은 처지인데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심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쌍둥이 여동생이 심란해 보였던 이유는 따로 있었더군요. 저랑 남동생은 고아원에 있는 만큼 통장으로 돈을 관리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따로 숨겨 모아두고 있었죠. 그런데 쌍둥이 여동생이 그 돈을 통째로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아니, 둘째 누나 미친 거 아니야? 기껏 오랜만에 왔길래 반겨줬더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큰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한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등록금 마련해준다는 말을 말던가. 믿을 수가 없어. 분명 둘째가 이런 일을 저지를 리가 없는데 어쩐지 그날따라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어. 그건 그냥 누나가 착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누나 말에 집중도 하지도 않고 딴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 이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큰 누나밖에 없어. 당연히 저랑 남동생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원장 몰래 모으고 있었던 거라 어디 말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번 돈을 갈취당한 것도 아니고 쌍둥이 여동생이 벌어줬던 돈이니까 신고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저는 코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만 남동생이라도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물론 남동생은 제가 이 같은 사실을 말했을 때 무지 속상해했어요. 제가 얼마나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세 남매 중에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동생까지 대학에 붙었는데도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 거죠. 너는 지금부터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 너도 기본적으로 해왔던 게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야. 설마 내가 해낸 걸 네가 못하겠어? 누나는 너 뒷바라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안해할 시간에 공부해. 그렇게 저는 치킨집에서 닭 튀기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매 순간 남동생만이 아니면 관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튀김기 앞에서 뜨거운 기름이 튀는 것을 피해보려고 해도 앞치마며 팔이며 항상 기름에 절여 있어야 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다 젖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언젠가부턴 솔직히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인심 좋은 부부 사장님들 덕분이었어요. 유진이 오늘도 고생 많았지? 기름 튄데 안 다쳤어? 하루 종일 기름 냄새만 맡느라 입맛 없을 거야. 그래도 기운 내려면 끼니 다 챙겨야 한다. 내가 김치볶음밥 만들어뒀으니까 먹고 가라. 이렇게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제가 무료로 봉사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고 있잖아요. 항상 마음 써서 지켜봐 주시니까 감사해요. 저는 사장님이랑 사모님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예쁘게 하는구나. 우리가 챙겨주는 거 부담 갖지 마라. 네가 꼭 내 딸 같아서 해주는 거야.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 처음으로 구한 일자리에서 이런 분들을 만났다는 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마음이 서글퍼지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한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때는 쌍둥이 여동생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됐죠. 애초에 쌍둥이 여동생이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인데 제가 득을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더라고요. 직접 고생하다 보니 이런 반성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대 초반까진 학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그냥 제 몫이 아니었던 거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천만다행인 것은 남동생이 대학에 갔다는 거였어요. 누나,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정도로 고마워. 누나는 나한테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준 사람이야.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살지 않을게. 무조건 열심히 살아서 누나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 내가 누나의 인생을 도와줄 거야.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동생은 꼭 아들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미련을 거두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치킨집 아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신호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퇴근할 때마다 슬쩍 치킨물을 하나 더 챙겨준다든가 제가 기름에 데인 날이면 몰래 약국에서 연고를 사다 놓고는 괜히 떨어뜨린 척 테이블 위에 올려두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제가 퇴근할 시간쯤 됐을 때 그 앞에서 핸드폰 하는 척 서 있다가 같이 가자고 따라붙는 거예요. 점점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해지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죠? 아까 손목 주무르고 있던데 괜찮아요? 제가 오늘은 붕어빵 사놨어요. 같이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먹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바쁜 사람 붙잡아 두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요. 유진 씨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다린 건데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하루 중에 유진 씨랑 이렇게 둘만 길거리를 걸어가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에게 이런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누군가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밥 잘 챙겨 먹냐고 물어봐주고 추울까봐 목도리 챙겨주는 걸 느끼니까 자꾸만 흔들리더라고요. 한참을 숨 돌릴 틈도 없이 살다가 마음이 녹아내린 거였죠. 그런데 남자친구랑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치킨집 부부 사장님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평소엔 하루 종일 튀김기에 매달려 있는 저를 보면 수건도 챙겨주시고 얼음물도 건네주시던 분들이었는데 아예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앉아 먹던 식사 자리가 사라지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실수에도 잔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너 오늘 또 기름 튄 자리 청소 안 했더라? 그거 그냥 두면 바닥 미끄러워져서 큰일 나는 거 몰라? 아니, 기름 튄 자리 청소도 안 했어? 저기 저 박스 그것도 정리하라 했는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렸나 보지? 하긴 뭐 요즘엔 알콩달콩 연애하느라 일에 집중이 안 되겠지. 그래도 일은 일이고 기본은 지켜야지. 처음으로 치킨집의 기름 냄새보다 사장님과 사모님 눈치 때문에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저를 소중히 대해주셨다지만 자기 아들과 엮이기엔 아깝다는 눈치였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결국 우리는 치킨집 부부 사장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합쳐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결혼을 한 거였죠. 우리는 함께 살면서 작지만 단란한 일상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제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남편은 졸린 눈 비비며 주방불 옆에서 제 뒤통수를 토닥거리곤 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 때면 이렇게 커다란 행복이 제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답니다. 이렇게 금실이 좋으니 우리 사이에는 아이도 금방 찾아왔어요. 나는 무조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당신은 그동안 꼿꼿하게 살아왔으니까 나한테 기대도록 해. 절대로 말뿐인 약속이 아니야. 당신과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 비록 축복받은 결혼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 덕분에 무사히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은 꼭 한 번 웃으면 그 다음엔 울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복마감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이 챙기랴 남편 병수발 들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만약 남편이 토하거나 열이 올라서 끙끙 앓으면 손을 꼭 잡고 머리를 식혀주며 밤새 곁을 지켰죠. 그리고 잠깐 눈 붙일 시간도 없이 아이가 깰까봐 조마조마해하며 가슴으로 버틴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생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은 오래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일 제대로 구할 수 있긴 해? 우리 아들 안 만났으면 넌 그냥 여전히 닭이나 튀기고 있었을 거잖아. 그냥 우리한테 맡겨라. 저는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헤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무급으로 치킨집 일을 도와주면서 시댁에 얹혀 살게 됐어요. 하지만 말이 좋아 얹혀 사는 거지. 몸 바쳐 일하고도 죄인처럼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동생이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충분히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결혼하고 남동생은 학교 생활하면서 각자 바쁘게 사느라 만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은 제 처지를 보고 너무 속상해하더라고요. 누나,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다 인생 끝낼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당장 애 두고 나온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누나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어릴 때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미 30대를 넘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마음은 고맙지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진 않아. 그냥 순응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아니야, 누나는 할 수 있어. 고아원에서 공부해 대학까지 붙었던 게 쉬운 줄 알아? 다시 대학 가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때? 옛날보다 제도도 훨씬 잘 돼 있고 지원도 많아. 대학만 졸업하면 일단 선택지가 확 늘어날 거야. 나 믿고 한번 해보자. 남동생의 눈빛과 말은 유난히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아이를 보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남동생 집으로 옮겨갔어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쫓아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거머리 같은 것을 드디어 보냈구나. 얼마나 쫓아내고 싶었는데 제발로 나가줄 줄이야. 이제 마음 놓고 손주 예뻐하면서 살면 되겠어. 너 그 대학 못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집에 다시 기어 들어올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네 남동생한테 얹혀 살아라. 저도 우리 아이만 아니었으면 굳이 여기에 얹혀 살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기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아이만 잘 봐주세요. 그렇게 남동생이 물심양면 도와준 덕분에 저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고 온 아이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꿈에라도 나올까 싶어 잘 때마다 베개 밑에 아이 사진을 넣고 잤고요. 혹시나 아이가 좋아했던 간식을 마트에서 보게 되면 괜히 한참을 서성이게 됐어요.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아이를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억지로라도 책상 앞에 앉았죠. 그렇게 저는 그리움을 애써 억누르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이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교대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진짜 대단하다, 누나. 역시 내가 괜히 믿고 응원한 게 아니었다니까.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진짜 누나한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남동생은 두 손을 번쩍 들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나서는 생일에도 축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남동생은 촛불을 붙이고 박수를 치며 저보다 더 들떠 있었죠. 역시 가족이 있으니까 제 일도 본인의 일처럼 축하해준다는 생각이 들어 고맙더라고요. 저도 그 순간만큼은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물론 교대에 붙었다고 바로 선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감히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현실에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반가운 소식을 들고 시댁에도 찾아갔어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해도 축하해 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님에게는 손주의 엄마이자 아들의 아내이니까요. 하지만 축하는커녕 냉소 가득한 얼굴로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애 버리고 나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다시 찾아왔대? 어디 대학 갔다고 다 용서받는 줄 알아?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어. 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제가 대학에 붙고 나서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애 유치원 갈 때도 애 아플 때도 한 번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먼. 책임질 거 아니면 다시는 들쑤시지도 마. 시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제가 나쁜 년처럼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충실하던 중에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거나 유치원에서 소풍에 갔다거나 학예회 준비 중이라고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꾸준히 아이 사진은 보내주시길래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제가 공부하느라 바빴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뾰족하게 나오시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이까지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시어머니 품에 쏙 안긴 채로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저는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만 계시면 된다고요. 저만 버리고 갔으면서 왜 오셨어요?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옆에 있어준 건 할머니랑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버리고 갔던 게 아니야. 엄마도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 엄마가 이제는 자주 보러 올 수 있으니까 기회를 줘. 아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창자가 뜯겨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직접 거부하니 제가 뭘 더 할 수 있나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맺혔습니다. 봤지? 애들 정서에 안 좋으니까 네가 계속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면 괜히 찝쩍거릴 생각하지 마라. 너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진짜 애를 위한 게 뭔지 생각해보란 말이야. 아이는 이미 시부모님과의 유대감이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시댁에서 나오는데 제 등 뒤로 까르르르 귀여운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만약 제 욕심만 생각했더라면 아이를 끌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아이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슬퍼했을 텐데 또 한 번 혼란을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는 것처럼 대학 생활에 충실했어요. 혹시나 나중에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엄마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20살 새내기들 사이에 섞여 앉아있는 제가 민망했죠. 특히 과 대표가 저더러 누나라고 부를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인생 선배라며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많이 친해졌어요. 언니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 붙은 것만 기뻐하면서 놀 생각에 바빴는데. 언니 보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저도 나중에 언니 나이가 돼서도 열심히 살 거예요. 항상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존경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과분한 칭찬을 듣는 건지 모르겠네. 나야말로 머리가 많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너희 덕분에 지금까지 해낼 수 있었어. 너희는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졸업을 앞둔 막학년에 저는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오죽하면 남동생이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다 줄 정도였죠. 그런데 저 말고 다른 반에 들어간 교생 선생님들은 한창 젊은 친구들이라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언니나 오빠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게 된 반 아이들은 짓궂은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교생 선생님들은 다 누나랑 형들이던데 왜 우리 반만 아줌마 선생님이 온 거예요? 여기 올 게 아니라 교장실 교생으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친구들 반은 다 멋지고 예쁜 선생님이시던데 왜 우리 반만 너무 진지한 선생님이 온 거지? 딱 봐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벌써 지루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철없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름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더 속상했죠. 심지어 저한테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달라면서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 아이들 중에 눈에 띄게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부잣집 학생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어쩐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처음에 우리 엄마가 분장이라도 하고 들어온 건 줄 알았어요. 괜히 엄마 나이 또래라고 놀리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에겐 실제로 쌍둥이 여동생의 존재가 있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이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수업 시간에 버티다가 교무실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부잣집 학생의 학생 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쌍둥이 여동생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래서 저는 종례 시간 전에 부잣집 학생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혹시 오늘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내 이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새로운 교생 선생님이라고 알려주면 좋겠어. 꼭 부탁할게. 부잣집 학생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남동생과 저녁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남동생이 학교에서 혼났냐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누나 왜 그래? 무슨 넋이 나간 것처럼 구네. 학교에서 뭐 잘못한 거 있어? 내일 가기 싫어서 그래? 처음이라 그럴 거야. 금방 적응하면 또 달라져. 나도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실수투성이었어.
으이구, 나 위로해 주는 거야?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어. 그냥 이런저런 생각할 게 있어서 그래. 아직 어설프긴 할 텐데 계속 노력해봐야지. 사실 남동생에게도 쌍둥이 여동생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흘리려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저나 남동생이나 둘 다 실망이 클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긴장하면서 다음 날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부잣집 학생은 딱히 별말도 없고 장난치며 웃기 바빴습니다. 괜히 저 혼자 설레발친 것 같아서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상심했지만 아이들 앞에선 발개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퇴근하려는 순간 학교 정문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바로 쌍둥이 여동생이 울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 없었어. 그동안 언니도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얼마나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지 다 아는데 너무 미안해. 쌍둥이 여동생은 온몸의 수분을 다 빼기라도 할 것처럼 오열하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코앞에서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사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나 잘 사는데 왜 저랑 남동생을 찾아오지 않았던 건지 의아했거든요. 왜 그동안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던 거야? 정말 우리를 배신하고 연을 끊을 각오로 나갔던 거야? 도대체 뭐하고 살았던 건지 알고 싶어. 우린 서로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잖아. 쌍둥이 여동생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어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학에 합격했던 그날 쌍둥이 여동생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물론 저랑 남동생에게 말 못할 것도 없었죠. 분명 우리는 같이 키워줄 우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뱃속 아기의 친부가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 여동생도 모르고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공장까지 본처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 남편 건드린 년 도대체 누구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어디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유부남을 탐내?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아? 무조건 얼굴부터 갈아버릴 거니까 각오해. 쌍둥이 여동생이 아무리 강단 있게 자퇴하고 공장을 다녔어도 19살이었습니다. 당연히 본처의 경고에 겁먹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본처가 지목한 사람은 다른 여직원이었다고 해요. 애초에 그 유부남이 건드린 공장 여직원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쌍둥이 여동생은 뱃속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결혼해버릴 수도 없었고 혼자 키우는 것도 두려웠겠죠. 결국 쌍둥이 여동생은 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흘려보내고 돈을 들고 튀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브로커와의 약속을 코앞에 두니 망설여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어차피 애 아빠도 딱히 없다고 했잖아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무조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마음 돌려 먹어봐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그냥 낳아서 키우려고요. 아무래도 이대로 흘려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불행해진다고 해도 그냥 감내할게요. 제 뱃속에 찾아와 줬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쌍둥이 여동생은 그 돈으로 반지하 원룸을 구했고 아기를 홀로 낳아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아기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댈 곳이 없던지라 직접 아기를 업고 식당 홀을 누비며 서빙했대요. 그리고 짬이 나면 쉬기보다는 설거지를 도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몸은 고됐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아기의 체온으로 힘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같은 처지의 남자를 만나 재혼한 겁니다. 그리고 둘이 낳은 막내가 바로 제가 교생 와서 본 부잣집 학생이었던 거죠. 원래 막내가 태어났을 당시만 해도 형편이 이토록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배우자의 사업이 성공해서 넉넉해진 거랬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언니랑 동생이 너무 그리웠어. 어떻게든 간절하게 찾고 싶었는데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렵더라. 내가 진짜 언니 인생에 너무 큰 죄인이야. 아무리 내가 힘들었대도 언니한테는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쌍둥이 여동생은 다시 한번 절절한 심경을 전하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겪은 고생을 쌍둥이 여동생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어요.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이었잖아.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네가 진짜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가져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말만 해줬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살지는 않아도 됐을 테니까. 역시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나한테는 영원한 언니야. 배울 점이 너무 많아. 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걸 그랬어. 그때는 언니랑 동생이 나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울음이 멈추니까 쌍둥이 여동생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꺼냈어요. 그 와중에 교대는 또 어떻게 갔어? 언니처럼 사는 사람 또 없을 거야. 너무 존경스러워.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이악 물고 못 살았을 거라고. 쌍둥이 여동생은 저를 축하해주면서도 아이와의 엇나가 버린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자식이 있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색하면서 문제 삼았어요. 그냥 남편 없이 나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없는데 애는 보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뭐. 시댁에 얹혀 살면서 치킨집 도와드린 거야. 아니 누가 보면 언니가 형부 먼저 가라고 등 떠민 줄 알겠어. 언니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됐어 해? 나는 절대로 이대로는 못 넘어가. 저는 쌍둥이 여동생의 도움으로 시댁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걸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저를 더 나쁜 사람으로 인식할까봐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 만큼 떳떳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더라고요. 무급으로 일하는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소송 걸렸다는 사실을 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다 늙은 시부모 한번 죽어보라 이거야? 나중에 네 남편 보기 두렵지도 않아?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 괜히 마누라 잘못 들였다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후회하고 있을 거다.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도록 놔두지 않았을걸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였지 종이 아니었어요. 제가 없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괜히 헛소리하지 마세요. 결국 시댁은 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모조리 토해내야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쌍둥이 여동생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해도 소송을 준비할 때는 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쌍둥이 여동생이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준 덕분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정으로 도와준 거라고 우겼는데 결국 조목조목 자료를 들이대니까 시부모님도 반박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두려워도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걸 이번 일로 인해 깨달을 수 있었죠.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금전 문제까지 해결됐음에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하더라고요. 결국 저에겐 돈보다도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엇나간 게 슬펐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이러다 말라 죽겠네. 하루빨리 조카를 좀 만나봐야겠어. 언니가 사실은 항상 그리워했다는 걸 조카도 얼른 알아야 할 텐데. 다행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부모님도 조금은 꼬리를 내리신 덕분에 면접 교섭이라도 이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말이 좋아 면접 교섭이지. 시간도 정해주고 조건도 잔뜩 붙인 거래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불만을 토해낼 수 있나요? 그저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간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에게 차갑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거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낯설어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아예 제 눈을 거의 쳐다보질 않더군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인사만 하고 금세 뒤로 물러났고요. 제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단답만 했어요. 그 말투가 얼마나 딱딱하던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를 뻔했죠. 그러다 보니 제가 괜히 고집 부린다고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가 싶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 내가 낳은 내 새끼가 이렇게 나를 거부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냥 나는 엄마도 아니고 아예 낯선 존재가 돼버린 건가 봐.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면 좀 나았을지도 몰라. 거의 원수 취급하는 것 같았어. 언니 앞에서 그런다니까 너무 짠하네. 뭔가 오해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걸 풀 순 없을까?
아니면 우리 막내 아들이 조카랑 또래니까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건 어때?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 분위기가 풀어질 수도 있잖아. 쌍둥이 여동생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과연 이 얼음장 같은 아이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막내 조카 덕분에 분위기가 슬슬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야, 너 나랑 같이 모래놀이 해볼래? 내가 공룡 발자국도 만들 줄 알거든. 너 이거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공룡 같네. 이건 이빨이고 이건 꼬리 같아. 나도 해보고 싶어. 확실히 아이들은 마음이 도화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수줍어서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서 있더니 금방 잘 놀더라고요. 서로 모래 뿌리면서 깔깔 웃고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는데 참 예뻐 보였어요. 제 아이가 잘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둘은 놀이터에서 소꿉장난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으며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 한 덩어리처럼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끝내 막내 조카 덕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엄마 싫다고 한 거 미안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저 버리고 다른 가족을 만들려고 한다길래 속이 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도 혼자 지내시는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널 두고 어딜 간다고 그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는데 엄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널 버리지 않아. 우리 이제는 같이 살자. 너 떳떳하게 데리고 살고 싶어서 엄마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야. 아이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주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저와 아이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게 분하고 괘씸했습니다. 괜히 억울하게 아이한테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 문제 삼고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또 무슨 수작을 부려서 아이와 저를 멀어지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집도 있고 일도 하고 있어요. 제 아이는 이제 제가 키울 거예요. 괜히 저 하나 밉다고 아이 가슴에 생채기 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두 분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오해를 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치가 다 떨린다고요. 하도 애가 널 그리워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던 거다. 뭐 그렇게 괘씸하다는 듯이 노려보고 그래. 이제라도 오해 풀리면 된 거지. 지금에 와서 뭘 어쩌겠단 거야. 여기서 정부치고 살았는데 괜히 데려갔다가 애만 혼란스러울까 봐 겁난다. 애가 혼란스러울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면 저를 험담하지 마셨어야죠. 어차피 어머님과 아버님이 뭐라 해도 제 새끼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요. 당당한 직업까지 생겼으니 뭐라고 하실 말씀도 없으실 거예요. 결국 시부모님도 더 이상 고집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품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했던 만큼 어리광도 피우게 해주고 적응해 나가는 중이에요. 아침에 이불 속에서 배시시 웃는 얼굴을 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요리를 먹으면서 눈을 반짝이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한 번은 밤에 자다 벌떡 일어나서는 품에 꼭 안겨 훌쩍이더라고요. 엄마가 꿈에서 멀리 갈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엄마 안 그러실 거죠? 무조건 제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빨리 약속해 주세요. 당연하지. 엄마는 네 껌딱지처럼 살고 싶은데? 원래 꿈은 반대라는 말도 있어. 절대로 어디 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시는 아이가 슬퍼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보물 같은 존재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토록 행복할 줄은 차마 몰랐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저를 다시 숨쉬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사는 맛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과 남동생도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우리도 참 그렇게 사이좋다가 한참 동안 등을 돌리고 살았네. 지금도 언니랑 널 보면 미안해서 숨고 싶다. 됐어. 이제 다 오해 풀렸는데 뭐. 결국 이렇게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우리 서로 못 보고 산 시간만큼 돈독하게 지내자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런 날이 제 인생에 다시 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카들까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서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하지 않기에 살만나는 것 같아요.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테니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